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그 조선시대의 전쟁과 무기의 강의를 맡은 노영 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국방대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국방대학교 어떤 학교인지 잘 모르실 텐데, 예전에 어른들이 국방대학원을 했던 그 학교입니다. 그래서 주로 전쟁 쪽 많이 연구하는, 저도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조선시대 전쟁이라든지, 전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조선시대의 전쟁과 무기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어찌 보면 전쟁과 무기라고 하는 게 뗄래 뗄 수가 없죠. 근데 많은 분들은 이 전쟁에는 좋은 무기만 있으면 전쟁에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무기는 그 전쟁의 양상에 가장 최적화된 것이 승리를 이끄는 요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가 있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전쟁의 양상에 어떠한 무기가 필요했는지 이런 관점에서 제가 좀 강의를 진행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내용에서는 크게 한 6개 정도의 목차로 구성해 볼까 합니다. 현대 한국인의 전근대 전쟁 인식부터 해가지고 조선 후기의 전술과 무기 이어지는 이렇게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공해 드렸던 그 강의 안보다 조금 세분화해서 제 강의를 진행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구문헌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볼 만한 글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청구문헌을 한다면 한국 무기발달사라는 책이 좀 보편적인 것이고요. 이 외에도 조선 후기 전술, 그다음에 조선 초기 화기 연구 아주 많이 있는데, 제가 주로 그 강의안을 만들 때 참고한 자료니까 이런 정도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따로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 한국인의 전근대 전쟁 인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한국의 전쟁사 이해에 대해서는 실제 사실하고 관계없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좀 이해를 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은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는 외국으로부터 천여 회에 달하는 침략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극복해냈다. 이런 식의 이제 전쟁 인식이 있는데, 실제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관념적이고 주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체계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는 이제 한국의 전쟁의 정리 출발이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 한국의 전쟁에 대한 정리는 최초는 일본인들이 종합적인 정리를 좀 많이 시도했습니다. 1910년대부터 일본인들은 이제 한국의 전쟁에 대해서, 여러 전쟁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인 정리를 해왔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임진왜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국 당나라와 전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본인들이 정리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인들은 기본 관점이 있습니다. 기본 관점이 한국에는 이제 군사 전통이 없었다 이런 어떤 이해가 있죠. 일본인들은 무슨 얘기냐면, 일제 침략의 과정에서 일본은 어떻습니까? 전쟁과 군사적 전통을 통해서 근대국가를 만들게 되거든요. 근대국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국은 군사국가거든요. 군사적으로 힘을 키워서 주변 지역과 전투를 통해 가지고 영토를 확대하고 또다시 추가적인 영토를 확대하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이 있는데, 조선을 침략해서 이른바 조선을 이렇게 합병해 버렸던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에는 이제 군사 전통이 없었다. 그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는 군사 전통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민중들이 고작 이제 국가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고작 이제 민중들에 의한 의병이나 좀 나타났다. 이런 식의 퇴행적 역사 의식을 강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요. 1950년대, 60년대 해방이 된 이후에도 이러한 역사 인식은 형태를 달리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전쟁을 전쟁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른바 국난 극복으로 이해하는 과정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1950년대에 이제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른바 뭐랄까요. 국방 분야에서 국난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전쟁들을 보기 시작하는 여러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 사적인 시각, 예를 들면 뭐 전술이라든지 무기라든지 뭐 전략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이제 우리 민족이 주변 세력에 대해서 잘 민족의 단계를 통해 가지고 이를 극복했다. 결국은 승리를 했다고 하는 이런 식의 국난 극복 사관적인 전쟁사 이해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건 일본에서 만든 역사 이해, 전쟁사 이해의 어떤 뭐 변형판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정신사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윤리적으로 우리는 정의의 전쟁했다든지 이런 식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전쟁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1970년대, 여기 조금 60년대는 아닙니다만 70년대하고 80년대 초반에 이른바 민족 기록화라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당시 70년대까지 한국인들이 느끼는 전쟁에 대한 이미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뭐 이 그림은 행주대첩에 대한 민족 기록화죠. 어떻습니까? 약간 옆에 이제 조금 귀여운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 속에는 제대로 된 조선의 군사의 모습이 안 느껴지죠? 이런 모습의 이미지, 의병과 같은 모습 또는 행주 치마에 돌을 담고 있는 성의 모습 아니면 돌을 들어서 뭐 던지려고 하는 승려의 모습 약간 여기 보면 노지신 비슷한 수호제 나온 뭐 그런 모습들이 이제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른바 관군이라 할까요? 지휘관은 뒤에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의 이미지가 어찌 보면 행주대첩의 주요 이미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주대첩에서 여성들이 이제 행주 치마에 돌을 담아서 했다는 것은 뭐 사실하고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이 확인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본다면 정상적인 전투라기보다는 뭐 그냥 조직화되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뭐 혈투? 뭐 그런 느낌은 들지만 여기 속에 체계화된 전투를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드시죠? 마치 자발적인 농민들 또 승려들이 모여가지고 살기 위해서 어떤 쟁투를 벌이는 그런 이미지는 보입니다만 실제 전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970년대까지 한국인들이 임진왜란 당시의 특정 전투를 바라보던 이미지가 이 정도 수준이란 겁니다. 뭐 이 속에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적인 모습은 별로 없죠. 뭐 고작 열심히 잘 싸우고 있다는 정도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어떠한 체계적이고 어떠한 과학적이고 이런 어떤 모습들은 전혀 우리가 이 속에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속에는 어떻습니까? 과연 뭐 무기가 뭐가 필요하고 전술이 뭐고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 있죠. 그러나 실제 과연 그랬을까요? 세계에서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가가 어떠한 체계화된 어떤 전쟁을 기획하고 수행하지 않고서 수천 년을 생존하는 데 가능할까요? 아마 그것이 있다면 아마 세계적인 예외 현상이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70년대, 80년대까지 강요당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도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병절한 때 이야기할 때 홍타이지 앞에 나가서 뭐 인조가 뭐 3배 구고를 했다. 뭐 그래서 뭐 이제 인조가 뭐 머리를 뭐 땅바닥에 27번을 찧었다. 뭐 이런 식의 뭐 전혀 내용 관계 없는 이야기들이 이제 풍미에 나오고 따라서 이런 걸 겪지 않기 위해서 뭐 민족이 대동단계를 해야 된다. 뭐 군을 중심으로 단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강연하는 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뭐 그랬다면 실록에 나왔겠죠. 저도 하도 궁금해서 한번 실록을 예전에 한번 뒤졌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건 이제 임진왜란도 병풍인데 실제 이건 동래성 전투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일본에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인데 이것도 보면 실제 사실을 그리고 있는데 조선에 지원병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래성으로 비정함에도 불구하고 뭐 진유성으로 비정한다든지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학자들이 또는 이제 일반인들이 한번 어떤 사물의 고정관념이 박히면 쉽게 그것을 이제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내용을 달리해서 전근대 이제 무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기는 뭐 여러 가지 분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 분류 방식이 있는데, 최근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중국에서는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화약 무기는 뭐 열병기, 뭐 재래식 병기는 냉병기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구분한 것도 있습니다. 중국 책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건 중국 쪽 이야기고, 전근대 무기에서는 많이 구분하는 게 뭐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무기 사용하는 병종에 따른 보병용, 기병용, 뭐 공격, 방어, 또 성과에 대해서 사용할 때 공성, 수성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뭐 또 하나는 이제 이 무기의 어떤 사정거리랄까요? 미치는 범위에 따라 가지고 장병기, 단병기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자료에는 이제 실록 같은 데 자료에 보면 장병, 기자 빼고요. 병자 자체가 원래 무기란 뜻이 있으니까 또 단병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전근대 전투는 원거리 사격을 하는 어떤 활이라든지 총의 위력이 상대의 돌격을 다 저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뭐 대부분, 뭐 100%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근접전이 수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창, 칼로 대표되는 단병기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단병기가 거의 없죠. 단병기를 할 만한 게 뭘까요? 뭐 아마 병사들이 휴대하고 있는 아마 어떤 대금 정도 조그마한 이런 거에 불과하지만 오늘날 대부분 다 장병기죠. 멀리 날아가는 총이라든지 포라든지 이런 겁니다만, 전근대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장병기와 단병기로 구분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병기는 원거리에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다. 뭐 대표적인 예가 활 같은 거죠. 활, 총, 화포.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이 조선에서 많이 사용했던 뭐 신기전 같은 로켓 화기들이 있고요. 단병기는 이제 단거리 격투용 무기인데 뭐 도라든지 검이라든지 창이라든지 또 뭐 창 중에 또 모란 창도 있죠. 뭐 다양한 이런 어떤 단병기가 사용되고, 실제로 본다면 18세기까지 어떤 그 전쟁에서 위력을 따져본다면 실제 단병기가 장병기보다 위력적으로 더 치명률 같은 데 높았다. 그런 기록도 있는 거 보면 실제 그 당시에 단병기도 장병기 못지않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19세기 이후에 총포가 월등히 발달하면서 이런 장병기, 단병기의 구분은 상당히 사라졌습니다만, 적어도 18세기까지는 장병기와 단병기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의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 전기의 전쟁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서 조선의 무기 체계와 전술을 살펴보는 것이 아마 좋을 듯 합니다. 한 번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의 어떤 전쟁 양상에서 조선의 국방 정책 이념을 본다면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저는 뭐 유교적, 뭐 도덕적 사상 무장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조선의 국방 정책을 뒷받침한 이념은 아마 유교적 사상 무장이 그 군사 사상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세기는 이 당시 조선의 사상계는 하나의 성리학이라는 관점으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15세기는 다양한 사상적인 사조가 혼합되어 가지고 상황에 맞춰서 사용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정도전 아니겠습니까? 정도전이 성리학자라고 하지만 불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도 있고, 또 뭐 한당유학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조에 대해서도 관심과 이해가 높았기 때문에 오늘날 치면 이렇게 실용주의랄까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다양한 어떤 생각들을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조선의 국방 이념을 디드는 걸 하나의 사상만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뭐 다양한 어떤 사상 체계가 있었다로 보는 것이 아마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위협이 뭔지를 볼 필요가 있죠. 뭐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선은 건국 초기에 명하고 철룡이를 놓고 갈등이 있었고요. 또 명의 조선에 대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압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선과 명이 태조 집권 기간 수년 동안에 갈등이 굉장히 첨예화되죠. 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 왜구하고 여진족의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구는 뭐 이제 금방 우리가 해소를 시키는데, 여진족은 실제 이들이 여진이
항상 그 조선의 태종 때부터 조선의 위협적인 세력이 됩니다. 건국 초기에는 이제 여진족들이 태조가 굉장히 우호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진족들과 조선과의 관계는 상당히 좋았는데 태조 이성계가 실각한 이후에 태종과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진족들은 또 북방에 이주했던 여진족들이 몽골족의 남하로 인해 가지고 다시 조선 국경으로 내려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여진족은 기본적으로 정착민족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실은 동아시아의 어떤 전반적인 국제정세, 유동적인 국제정세인데 특히 중요한 존재가 몽골의 세력입니다. 그 세력들의 갈등과 이들이 여진을 압박하는 과정이 있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조선 국경에서 이들이 정착하면서 여진족들이 조선을 위협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태종, 세종 뭐 이어가지고 이제 태조 때까지 약 수십 년 동안 조선을 위협하게 되죠. 뭐 그래서 15세기에 약 7차례 여진족 정벌이 있었다는 건 바로 그러한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됩니다. 조선은 이러한 어떤 군사적인 위협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대단히 공세적인 대응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 여진족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북방 여진족의 근거지로 나아가서 이들을 소탕하는, 뭐 토벌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때 조선도 보면 여진족들의 전술도 영향을 많이 입죠. 조선이 여진족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면서 동시에 여진족의 전술도 많이 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진족의 전술에 대해서 조선이 이건 그 세조 때 쓴 글인데 여진족은 기병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000여 명 있으면 50명을 한 대로 해가지고 20명은 중장기병이고 30명은 이제 경장기병이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제 활을 쏘아가지고 백부밖에 일제히 활을 쏘아서 이제 상대를 공격하고 병력이 이제 분산했다가 집합했다가 나갔다가 철수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임기응변에 굉장히 능하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이런 여진족들의 모습은 여진족들에 그치지 않고 여진족들을 토벌하던 조선도 여진족에게 배웁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성계 집단 자체가 어떻습니까? 여진족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진족들의 어떤 이런 기병 연수를 배워가지고 조선 세종대 되면 이른바 조운진이라고 하는 새와 구름처럼 형태가 흩어졌다 모였다 하는 그런 진을 조선이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진족들의 보여주는 여러 가지 경기병적인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조선의 군사들은 기병이 많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는 기병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병들이 우수한 조선의 장병기가 뭡니까? 활 아닙니까? 활을 이제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여진족들이 없는 뭐가 있죠? 조선은 화약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작은 총통인 새총통이라든지 아주 작죠. 뭐 그 외에도 뭐 사전 총통, 뭐 8전 총통 해가지고 한 번에 4발, 한 번에 8발 쏘는 뭐 또 그 외에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화철화 해가지고 그런 총통을 한꺼번에 뭐 50개, 뭐 그 다음에 아니면 또 신기전 뭐 100개 이렇게 꽂아가지고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도 많이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은 화약 무기가 없는 여진에 대해서 동시에 단병만 갖고 있는 보병 위주의 일본에 대해서 우월한 전술적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개개인 능력도 우수하지만 이들을 집단적으로 운용하는 진법도 굉장히 발달하죠. 뭐 장사진, 하객진, 뭐 오이진도 말할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조운진 같은 이런 진법도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물론 그 전부터 있는 거지만 훈련을 해가지고 이들이 많이 훈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시겠습니다만 단병보다는 장병이죠. 조선은 각궁, 편전, 화약무기 비중이 제일 높고요. 창과 칼은 보조적 무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 같은 경우는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활을 중심으로 싸우게 되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오이진법의 방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 설명들이 좀 복잡합니다만 전후 좌우로 방진을 만들고 안에는 원진들을 배치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런 진이 있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16세기 후반인데 이게 바로 이제 장양공 정토 시전 부호도입니다. 부호도인데 시전 불악에 있는 여진족들을 토벌했다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니탕이라는 토벌한 그 사실인데 여기 보시면 조선군 대부분 다 기병으로 구성돼 가지고 여진족을 포위하고 압박해서 결국은 잡아서 뭐 이렇게 무릎 꿇리는 그런 일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림이 이순신 장군의 이름이 하나 적혀 있는데
뭐 제가 작아가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16세기 후반까지도 조선은 기병을 중심으로 활과 각종 여기 보면 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아마 화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화약무기를 사용했던 흔적일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서 여진족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죠. 실제 이제 16세기 후반까지도 조선은 대부분 기병에 의한 장병 위의 전술을 구사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세기 말할 것도 없겠죠. 15세기는 불행하게도 그 그림이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냥 이걸 갖고 왔습니다만 16세기를 통해서 15세기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그 조선이 15세기까지만 해도 몽골족의 어떤 문화적 영향, 몽골의 기병의 문화적 영향도 적잖게 받았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의 군사적인 여러 가지 그 전통이랄까? 뭐 유산 것들이 있는데 잘 보면 몽골식의 전투 방식도 좀 보이고요. 여진 방식의 어떤 산악 기병적인 전투 방식도 보입니다. 실은. 그리고 이제 각종 화약 무기나 활들을 이용하는 고려 또는 조선의 역대 장기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어찌 보면 이제 15세기의 조선군은 굉장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선도적인 어떤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화차죠, 이거는 이제 화차인데 문종 초에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화차는 어떻습니까? 술에다가 틀을 뭘 올리냐, 신기전 틀을 올리냐, 아니면 사전 총통 틀을 올리냐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이제 신기전 틀을 올린 겁니다. 여기는 총 100개의 신기전을 장착해서 불을 동시에 붙이면 어떻습니까? 100개의 신기전이 순차적으로 발사될 수 있는. 여러분들 예전에 영화 보시면 신기전이라는 영화 보시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막 로켓처럼 막 날아가죠. 일종의 그런 다련장 로켓이죠. 이런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그 당시 15세기에 어쩌면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한국, 조선과 이제 중국 정도, 유럽은 뭐 이때 미처 만들기 전에 그런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좀 선진적인 무기체를 가졌다 알 수 있죠. 그래서 15세기 여진족들에 대해서 조선이 압도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것은 물론 조선에 갖고 있는 기병 우수성도 있지만 여진 기병의 어떤 공격을 사전에 제압할 수 있는, 원거리에서 수백 미터 밖에서 제압할 수 있는 이런 대규모 화전을 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갖고 있었던 것도 한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기병이겠죠, 조선에. 이건 화력전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신기전 틀이죠. 그 다음에 총통기 50개의 사전 총통을 장착해서 4발씩, 총 200발을 쏠 수 있는 그런 총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대소 신기전이죠. 제일 큰 게 이제 대신기전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신기전이고, 발화 신기전이라는 건데, 날아가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않습니까? 날아가서 터지기도 하죠. 물론 그렇다 해서 뭐 엄청나게 큰 건 아닙니다만, 한 1km까지 날아가가지고, 날아간 이후에는 마지막에 신기전 틀이 이제 폭발해가지고 불을 붙이는, 뭐 불을 내니까 어떻습니까? 연족들이 달려올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갑자기 불이 번쩍번쩍 튀니까. 그래서 이러한 신기전은 주로 대신기전들 어디 배치되어 있었냐면, 주로 여진족들이 상존하고 있던 압록강 중상류 지역의 조선의 여러 진보에 설치돼 가지고 여인족들이 압록강 건너편을 보였다 그러면 쏘아버리는 거죠. 침입을 사전에 막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크죠. 이런 정도의 어떤 로켓 무기를 영국도 만들게 되는데, 영국은 대략 17세기, 18세기 들어와야 뭐 여러 가지 로켓들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서 본다면 이 로켓의 어떤 발전 속도는 상당히 빨랐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우리 로켓 수준이 예전보다 많이 좀 늦어졌는데, 다행히 요즘에 우리가 뭐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로켓 무기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발사체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뭐 세계 뭐 상당히 수준급 있는 이런 로켓 무기나 발사체를 쏘는 선진국이 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조 올에 있는 각종 총통 그림인데요. 여기 제일 작은 게, 이런 게 가장 흥미로운 게 이거죠. 새 총통이죠. 한 발 놓고 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게 사전 총통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팔전 총통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통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건 일종의 수류탄입니다. 나무로 만든 함에다가 화약하고 쇠조각 집어넣고 닫아가지고 던지는 거죠. 이게 이제 날아가면 일종의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날아가서 뒤에 터지는 게 16세기에 나와 있는 16 후반에 조선의 필살병기인 뭡니까?
비격 진천내고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던지는 무기죠. 뭐 한 예입니다만 성에 있다가 던져서 터뜨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배 타고 있다가 상대에 대해서 던져가지고 뭐 였다 하면서 주면서 이제 터지는 뭐 그런 것인데 이런 무기도 있었다. 이외에도 이제 뭐 지뢰포 해가지고 상대가 이제 공격할 때 심어두면 일정 시간 되면 터지는 그래서 이제 추격을 막는 그런 무기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무기 체계들이 15세기에 이미 개발되었다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국제의뢰에 나오는 환도인데요. 굉장히 작죠. 뭐 크기는 한 1m가 되지 않습니다. 왜 환도가 이렇게 작냐면 조선은 대부분 전투를 어떻게 합니까? 활로 대부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환도는 뭐 그렇게 클 필요 없죠. 그래서 대부분 휴대 간편화도로 좀 작습니다. 그래서 기병용은 더 작고요. 실제 조선은 칼의 경우에는 상당히 작은 형태의 칼을 갖고 있죠. 그래서 칼은 전투를 위한 목적보다는 호신을 위한 목적이 크다. 오히려 이제 그래서 조선의 문과 시험을 보면 과목 중에 대부분은 10개 정도 과목이 되는데 그중에 한 8개 정도는 활이고요. 뭐 각종 철전, 위협전 등등 해가지고 뭐 기사, 편전 등등 해가지고 활이고요. 이 칼은 아예 무예 시험이 없습니다. 기창이라 해가지고 말을 달리면서 창을 휘두르는 그 무예만이 유일하게 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은 뭐 휘두르지 못해도 뭐 문과 급제하는 데는 지장 없다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칼 못 쓴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자랑될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칼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임진왜란이 되면 이 양상이 급격히 변해갑니다.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15세기에 조선이 일본에 잘 억제를 했고요. 16세기에도 연족들의 어떤 침공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익숙하고 승리했던 무기체계나 전술은 잘 바꾸지 않죠. 우리가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그 직전에 큰 성공을 거두면 대부분 또 다시 그걸 하다가 실패하죠. 뭐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해서 뭐 얘기할 때 보면 혁신 없고 뭐 이렇게 뭡니까? 개선만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전의 성공의 기억이 뒤에 어떤 실패의 어떤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조선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임진왜란 직전에 조선군은 기존의 장병위 전술에다가 승대총통 정도가 추가된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총통인 뭐 천지현황포라 할까요? 그런 식이 추가된 정도의 것만 있습니다. 특히 천지현황포는 크다 보니까 주로 이거는 공성전 같이 성곽에 사용하는 공성이나 수성이나 같이 성곽에 사용하든지 아니면 실제 그걸 탑재해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판옥선이 있는 그런 어떤 수군에 사용하는 것이지 야전에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전은 주로 기존의 공시를 위주로 전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새로운 도전 요소가 생기죠. 16세기 중반에. 16세기 중반에 1540년대 후반입니다만 표류한 포르투갈인을 통해 가지고 일본의 조총이 전래됩니다. 그래서 조총이 전래되는데 이 조총 전래가 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일본 전국에 보급이 됩니다. 뭐 사카이라든지 이런 데 보급이 돼 가지고 머지않은 시기에 일본 전체에서 조총이 많은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조총이 뭐 일본 전체 군사에서 조총이 뭐 거의 한 50%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10%가 안 되죠. 10% 안 되고 실제 일본의 주요 군사는 창병입니다. 창병. 긴 창을 든 창병이 많고 일본 활을 든 군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시라고 합니다만 무사들이 이제 전투를 하는 그런 방식이고 조총이 이제 일종의 화력 부대로 돼 있는데 일본은 조총이 하지 않고 대포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문제는 조총이 규모는 전체 군사 구성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조총이 전쟁의 중요한 국면에서 역할을 크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히 위력이 세죠. 조총은 한 대 맞으면 뭐 그대로 이렇게 무력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병을 저지하는데 상당히 좋은 어떤 무기체계다 그렇게 우리가 알려지게 됩니다. 뭐 가장 알려진 게 우리가 나가시노 전투죠. 나가시노 갓센이라고 합니다만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다 노부나가의 부대가 1570년대 다케다 신겐이 이끄는 일본 뭐 기병 10,000명을 3,000명의 조총대가 막았다. 요즘에는 그게 돼서 뭐 아니다는 학자도 있습니다. 뭐 저는 그 마코 트레이닝은 동의하지 않고요. 조총을 3단으로 연속으로 사격하는 전술을 일본이 이제 채택하죠. 뭐 일본식 표현하면 3단 제사 전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러한 전술을 가지고 일본이 전국을 통일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초반에 조선군과 일본군의 전투에서 활을 중심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조선과 조총을 중심으로 전쟁을 준비한 일본 간에 여러 가지 그 승패를 나누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일본군 조총병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철포 족경, 뭐 대포 아시가루라고 하는데요. 아시가루는 이제 보병을 의미합니다. 발이 가볍다는 말인데요. 조총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기존의 화성총보다는 이게 주조가 아닌 단조로 만들게 됩니다. 단조는 철판을 두드려서 만드는 거죠.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 상태에서 철판을 둥근 봉을 넣어가지고 구부려가지고 어떤 하나에 밀폐시키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견고한 철을 잘 감아서 총신을 만들기 때문에 주조, 그러니까 뜨거운 어떤 쇳물을 부어서 만든 총통보다는 훨씬 강력한 화약을 써도 파열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주조보다는 훨씬 총신이 깁니다. 총신이 길니까 어떻습니까? 총신이 길면 동일한 화약을 쓰더라도 멀리 날아가는데 화약도 많이 쏠 수 있고 또 멀리 날아가고 멀리 날아갈 뿐만 아니라 위력도 좋죠. 위력이 좋으니까 멀리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총은 장점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그 발사장치입니다. 여기 방아쇠 연결되어 있거든요. 방아쇠하고. 그 방아쇠를 누르면 당기면 여기 있는 심지를 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당기게 되면 이게 그대로 화약이 담겨져 있는 그다음 화문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꺾여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폭발하겠죠. 그럼 총알이 날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내가 원할 때 또는 쏘아라 명령을 받아 일제히 쏠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원할 쏠 수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날아가는 새도 쏘아 맞힐 수 정도로 정확하다. 위력 있는 총이다 해서 조총입니다. 많은 분들 조총하니까 뭐 저기 꽁이나 잡고 뭐 참새나 잡는 뭐 공기총성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새를 있을 정도로 위력적인 무기체계다. 이런 말이 바로 조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총 하나가 일반적인 승합 총통의 5배 위력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죠. 기록에는 좀 가끔 나옵니다. 먼저 탕면 전투 한번 볼까요? 일본 자료입니다. 이건 프로이스의 일본사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일본이 그런 말 하죠. 조선군들이 이제 진을 펴가지고 달 모양으로 진을 쳤다는 겁니다. 아마 반원형 진을 쳤겠죠. 그 일본 군사들이 있는 곳 중앙을 이제 공격하니까 일본군이 포위당해가지고 되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포위해가지고 이제 조선이 공격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일본군들이 좌우에서 매복한 병사들이 달리 나오죠. 그러면서 조선군의 어떤 두 끝을 향해서 아마 두 끝이 쭉 나가니까 조총 포화를 퍼붓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군이 견뎌 접사가 좀 후퇴했다가 다시 공격하니까 일본군들이 계획적으로 진출했다. 이건 아마 체계적으로 쏘고 나가고 하는 3단 전술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쏘고 그다음에 혼란에 빠진 조선군에 대해서 큰 칼의 위력으로 이제 근접전을 수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군이 전장을 포기하고 달아났다. 이게 이제 일본군의 전투 모습을 기록한 이제 서양 선교사의 어떤 기록입니다. 뭐 이건 우리 일본군의 일반적인 어떤 전쟁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조선은 이제 일본보다 우위에 있는 게 뭡니까? 활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활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일본이 그전에는 조선에 비해서 그 장병, 원거리 무기의 능력이 떨어졌는데 조총이 있으니까 일본과 조선은 이제 원거리 무기에서는 이게 상쇄돼 버린 거죠, 위력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는 조선과 일본은 이제 바로 근접전을 수행하는데 조선은 근접전 능력이 일본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여기는 이건 무예 제보라고 하는 무에서 있는 15세기 말에 나온 한교가 정리한 한국 최초의 무예서입니다. 무예 제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무예도부 통지의 그 원판 이제 초판이랄까요? 출발점이 되는 책인데요. 여기에도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해외 바다 밖에 치우쳐 있어 궁시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칼창이 있지만 잘 못 썼다는 겁니다. 그 문과 시험에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창 쓰는 것만 있었지 칼창은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 근데 외놈들이 이제 갑자기 죽기를 가고 돌진하니까 우리가
창을 잡고 칼을 해도 싸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일본군의 칼에 꺾여버렸다. 이는 바로 우리가 칼과 창을 익히는 방법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군의 근접전에 무기력하게 당할 수 없었다. 실제 충주전투에서는 초기에 우리가 비록 활을 이용해서 일본군을 1차는 이깁니다만 이어지는 일본군의 어떤 공격에 조총의 연속적인 공격과 근접전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조선의 어떤 군사적인 어떤 한계라고 할까요? 취약점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 볼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일어난 이듬해가 됩니다. 1593년 평양 전투에서 새로운 전술 체계를 도입하면서 이제 새롭게 바뀌어 나가게 됐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